그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걸 살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라고요. 네.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해주는 상속용 자산들. 이 둘로 가는 부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할 거라는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돈 많은 세대니까요. 이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자산이 풀리거나 유동화되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로 갈 거다? 부동산 가죠. 부동산 하죠. 이분들은 주식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들으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부동산이 제일 좋고요. 주식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부동산을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부동산 보유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집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 정도가 되겠죠. 그게 피크가 언제인지 아세요? 피크요? 네, 연령 피크가 75세입니다. 58년 개띠가 올해 65세잖아요. 네. 10년간 주택 보유율이 더 오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산다. 예, 그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걸 살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라고요. 네.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해주는 상속용 자산들. 이 둘로 가는 부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할 거라는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돈 많은 세대니까요. 이 양반들이 30살일 때 88 올림픽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의 해 아니었습니까? 그때 또 시집장가 다 일찍 갔으니까 아마 그때 집 산 사람 일기 신도시 분양받으신 분들 다 부자 중산층을 만들고 있는 뼈대 등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면서 그중에 또 상위 20%는 대기업, 대노조, 대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연금도 잔뜩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그 돈 어디다 쓸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년에 걸쳐 이제 75세 될 때까지 돈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주면서 증여하고 계실 거고. 자, 이런 분들의 이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자산이 풀리거나 유동화되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로 갈 거다? 부동산 가죠. 부동산 하죠. 이분들은 주식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식으로 보통은 잃으셨죠. 이제 80년대 뛰어들었다가 89년이 1000포인트 찍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시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30대를 주식했다면 인생 망쳤던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은 또 바로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부동산 살 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 20%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산 시장은 여러분 죄송해요. 상위 50% 그러니까 중앙값에 계시는 분들의 선택은 자산 시장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080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을 상위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20%가 전체 자산 80% 돈의 8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데 그럼 상위 20% 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분들이냐 생각해보면 전문 직군 교육 잘 받으신 분들, 대기업 다니신 분들 이렇게 세 종류일 거 아니에요. 물론 금수저는 원래 잘 사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딱 정년을 퇴임할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기업들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연공서열이잖아요. 그래서 입사 1년 차랑 30년 차 사이에 연봉 격차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나거든요. 근데 사실 50 넘어가서 60 넘어가신 분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50대 지점장님이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영업력 있으신 일부는 가능하지만 나이 많다고 정말 그게 생산성이 높은가? 요즘 은행들 다 공대 뽑잖아요. 그리고 은행 점포 다 1층 사라지고 인터넷 뱅킹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50대들이 나가고 60대가 은퇴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판관 비용,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세이브 되겠죠. 그 가장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회사가 현대차. 현대차는 2019년 판매량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수익은 역사상 최대치죠. 어디서 비용 관리가 가능했어요? 그 단순히 인건비가 줄어서 굉장히 줄었다. 지금 러시아 공장이랑 중국 공장 사실상 문 닫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데가 거의 뭐 몇 불 받고 팔았잖아요. 중국도 지금 팔라고 그러고. 이게 현대차에게 질문이 하는 거죠. 도대체 현대차가 어떤 이유로 뭐 신차 베스트셀러 팔리는 것도 사실 별다른 게 없잖아요. 아니 뭐 잘 팔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센세이셔널한 건 테슬라 모델 Y지. 어디 그 미국의 자동차 상위 랭킹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텔루라이드 뭐 하나 정도밖에 없잖아요. 제네시스 조금 팔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럭셔리카 그레이드에서는 아직도 한 4등 정도니까 그렇죠. 렉서스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정도에 불과하지.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비용 구조가 개선된 때문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의 임금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분
그분들은 받고 나가면서 지르시는 거죠 이제. 나 여기 살아. 아니면 뭐 시집장가 가는 아들, 딸들, 며느리들 뭐 사위 올 때 나 여기 살아 이걸 시전할 분들은 이제 똘똘한 채로 가실 거고, 아니면 이제 시집장가 간 아들이 이미 있으면 이번에 정부에서 뭐 시집장가 갈 때 2억 5천까지 중요해 주는데 이제 그거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집을 사놨던 것 중에 뭐 자녀들한테 중요할 때는 30% 깎아서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근원이 어디냐 하고 하면 연공서열 시스템의 혜택을 본 수출 대기업 종사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혹은 가방끈 긴 분들, 올해 은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분들의 돈이 제일 많이 갈 때는 부동산이지만 기업들 수익성 좋아지는 것도 무시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좀 나름 고용이 좀 많은 생산직들이 많은 그런 업종들은 혜택을 좀 많이 본다고. 예, 그게 새 업종이죠.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행,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한전을 비롯한 우리 그 유틸리티 업종 네. 제일 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의 투자 기회가 좀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력 요금 체계만 잘 바뀌면 한전이 탑픽인데 그건 뭐 우리가 모르니까. 안 올리고 있지만 올리긴 올려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니까.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비용 구조만 보면 그렇다. 그렇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예견된 어떤 뭐 미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근속자의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업종들이다 정도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자녀들을 아직 결혼 안 시키신 분들은 며느리든 사위가 집에 올 거를 되게 걱정해서 좋은 집을 되게 얻으시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좀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로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나라 미래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잠깐 한 10년 안에 불꽃이 이렇게 터진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69년생인데 네. 저희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저희가 100만 대군이잖아요. 네. 한 해 태어난 사람이 100만 대군이고 대부분 또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우리가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그 소독차 따라다니던 세대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저희 X 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큰일 나니까 그 전에 국민연금 개혁하면 또 뭐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국민연금을 한 70대에서 받겠구나 각오하고 있어요. 아마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든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냥 나쁘다고 보기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인 뭐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둥, 뭐 이거는 확실하다는 둥 하는 사람들을 일단 저는 사회과학자로 안 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건데 100%가 어디 있어요? 100%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도 계속 불확실할 거라는 거. 그게 세상에 네. 가장 확실한 건 미래가 불확실할 거라는 게 확실하지. 네. 어떻게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기대 수명 100살 될 가능성을 100% 부인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80까지 일해라라는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일을 더 오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전철 타고 특히 노약자칸 가면 옛날 같으면 저는 앉을 수 있잖아요. 아니 55세인데 만 55세인데 네. 아니 그 퇴직연금 인출 가능한 나이에요. 그럼 앉아야 되겠다고 가보면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도 내가 앉을 수 있을까? 못 앉을 것 같단 말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노인 기준을 올려야지. 70살로 올려야죠. 네. 80살로 올려야죠.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더 나가서 AI 혁명에 로봇까지 지금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꼭 그렇게 노동력 공급이 그렇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인구가 줄면 이제 내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언제 내수 좋았어요? 출하면 된다. 아니 그게 제가 진정하게 묻고 싶은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카드법을 붕괴된 다음에 내수 좋은 적 있어요? 내수는 지금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들 주가 보면 알잖아요. 네, 롯데 쇼핑, 신세계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떤지 현대백화점. 우리나라에서 내수주 중에서 뭔가 살아있는 건 다 수출로 돌아선 기업들밖에 없고 내수 전업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는 20년 전부터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여기 힘들어라고 잠깐 반짝했던 것도 중국 관광객 때문에 반짝했고 내수 수요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내수기업 투자하면 안 되라는 게 다 컨센서스인데 갑자기 20년 지나서 이제 내수가 더 위축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언제나 안 그랬냐. 카드 위기 이후에는 계속 안 좋았는데.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뭐 문제다. 이거는 뭐 그 연금 말고 뭐가 문제냐. 국민연금 말고 네. 뭐가 문제냐.
제 이야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해요. 그 연금 내줄 사람이 없다.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되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 국민연금 본사를 해외로 빨리 보내서 연봉 200만 불, 300만 불 주고 세계 탑의 레벨의 대체자산 운용력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운용력한테는 그렇게 줄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운용력들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익률을 1%라도 올리면 이게 1000조니까 10조에 10조. 10조 중에 1%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1000억.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글러먹었거든요. 운용력한테 얼마 주면 대통령보다 연봉 많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배아파니즘이 한국은 기본 장착돼 있는 나라라 네. 이건 전 개혁 안 된다고 보고 네. 개혁 안 되면 남아있는 방법이 뭐냐면 국민 세금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싫으면 미리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지난번 방송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현금을 좀 주자. 예, 1인당 1억씩 주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그 GDP가 2,000조가 넘었는데 1년에 그 20만 명 태어나는 애들한테 1억씩 줘봐야 20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GDP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부족하다고 뭐 그것도 주기 싫어하면서 그거 평장 예산안에 넣으면 그냥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소득 하위 70%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1억 5천 주면 20조 충분하잖아요. 그거 당장 주는 순간 출산율이 정말 그래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한 10년만 시행해보고 200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큰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라든가 교육청 교부금 보시면 입이 하고 찢어지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거고 결국 정치의 실패인데 좀 합시다. 나라 망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보면은 출산율도 이제 고소득 가정이 더 많이 낳고 예. 예, 소득이 낮으면 안 낳고 이렇게 근데 하기 저희 때문에. 고객님들은 뭐 다 3명, 4명이에요. 저희 자문 상담하러 오시는데 4남매도 받고요. 한 명 있는 집은 좀 드물고 대부분 2명, 3명 이상이에요. 부유하신 분들은 이혼율이 낮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의 화목하잖아요. 상당수가 돈 문제 때문인 건데. 화목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잘 살고 운용을 좀 잘하셔서 노후 걱정 없으시면 우리나라 출산율도 다 회복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이게 돈 주는 게 이게 합의가 이렇게 잘 안 아니, 되잖아요. 이게. 남한테 갈 돈을 뺏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세가 지금 힘드니까. 증세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환을 시키기는 참 어렵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세할 때가 담배세하고 주류세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하나 좀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이 지금 줄고 있으면 그 초등학생한테 가는 예산을 어찌됐든 뭐 저출산으로 뭐 넣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학생 1인당 지금 2,500만 원 쓰나 그래요. 1년에요. 네, 차라리 그걸 우리한테 과입으로 주면 애들 성적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잖아요. 교육청 창고에 PC가 산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죠. 네, 뭐 애들한테 뭐 돈을 뭐 계속 뭐 돈이 남아가지고 뭐 돈도 주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없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줄 게 아니라 이제 애를 낳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럼 없는 애들한테도 줘야죠. 아니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도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20.9%를 그 우리나라 일반 예산의 20.9%를 교육 예산에 정해져 자동 있잖아요. 배정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도 한 5% 성장하잖아요. 아니 네. 인플레 2%의 경제 성장률 3%. 작년은 인플레 3%의 경제 성장률 1점 몇 프로. 아무튼 이래서 계속 5%는 외형이 성장하잖아요. 경제가 외형 성장률 5%가 계속 찍히는 나라에서 그 말은 교육 예산이 5%씩 계속 는다는 건데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데. 계속 줄어요. 그럼 1인당 나중에 예산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니까 1억을 얼마 있으면 돌파하더라고요. 애들 1인당. 이 인구대로 가면. 정말 타당한 일이에요. 그걸 뺏기기 싫어하니까. 다 밥그릇 문제죠. 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밥그릇이 안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할 때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할 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 못했잖아요. 왜냐면 오르면 다 좋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가가 오르는 걸 그 시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재수없는 이야기하면 빠진다면 찍히잖아요. 찍히잖아요. 뭐 닥터 둠 소리나 듣지. 그러다가 한 번만 틀리면 잘리잖아요. 맨날 쟤는 장 빠진다고만 하다가 틀렸네? 잘 됐다. 치워버려. 그러니까 저도 자문사 그것도 앱 기반의 자문사 하니까 금융기관도 별로 눈치도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나라님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우리 부익남 채널에 와서 네. 부동산이 되네 안 되네 저출산 대책을 세우네 마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입장이 저도 어떤 공공부서나 어떤 데 있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못 하겠죠. 결국에 이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사실 이 사회의 어떤 흐름도 바꾸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작동을 좀 잘 안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잠깐 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해외 자산을 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들 많이 사고 계시는데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해서 뭐 손해봤다 이런 분들 요즘 많이는 없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워낙 또 잘해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당분간도 계속 좀 미국 주식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죠. 당분간이라는 건 한 반년 정도, 반년 올해 정도? 정도는 네, 반년 정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번 장이 대세 상승장이다 소리를 안 하냐면 일단 대세 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폭락하는 징크스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장이 좋긴 좋은데 최근에 미국 장도 그렇고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버블기도 좀 보이고 보면 하반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 쉬고 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 보여서 걱정인 거고 그리고 안 쉬고 달리기 시작하면 결국 넘어지잖아요. 뭐 전쟁 때문에 넘어지든 뭐 어떤 요인이든 우리가 생각 못한 데서 코로나가 터지든 해서 넘어지잖아요 한번. 네. 그 넘어질 때가 되게 아프거든요. 버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사실 장은 좋은데 저라면 리밸런싱 미국 주식 좀 팔아서 못 오른 한국 주식이나 또 한국 부동산 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 자산의 어떤 배분 같은 건데 이게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나눠 놓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특히 뭐 맞벌이 부부라고 해봐야 뭐 한 1, 2억 정도 모아놔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그 정도 돈 가지고 리밸런싱하고 막 자산 배분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을 살 거냐 아니면 아예 부동산 살 거냐 이걸로 양자택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윳돈 생기면 뭐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자산이 좀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요 올해는 부동산이죠. 그런 짤도 막 돌더라고요. 막 다들 뭐 부동산 뭐 지금 상승했다고 하지만 뭐 엔비디아니 뭐 다른 거에 비하면 거의 안 올랐다 지금. 부동산 쪽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죠. 오히려 차라리 지금 덜 오른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GDP는요 1년에 5%씩 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GDP는 더 빨리 늘겠죠. 왜냐면 근로자 1인당 소득은 더 빨리 늘겠죠. 네. 왜냐면 퇴직자가 많은 네, 데다가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경제 전체 인구는 주는데 경제 외형은 5%씩 느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값이 한 2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소득 대비 10%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값이 2020년 집값이에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4년, 만 4년이 이제 더 지나가고 있죠. 네. 5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5년에 25%는 소득이 올랐을 거라고. 더 올랐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2020년에 버블이 발생하기 전에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지금 25%에서 3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면 부동산이 되게 매력 있죠. 왜 자꾸 그렇게 반포만 보냐고요. 거기는 다른 세계라니까요. 맨하탄이야. 압구정, 뭐 반포, 또 어디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도곡.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값이 어디랑 비교하는 동네냐 하면 맨하탄이나 아니면 동경의 미나토구랑 비교하는 거지. 니폰기 힐스랑 비교하는 거지. 그 글로벌 부자들의 눈에서 볼 때 이게 싸냐 비싸냐로 가는 지역이지. 자꾸 거기 가격을 갖고 남들 설명하고 버블이네 마네 그러면 속만 상하지. 중요한 건 서울의 중앙값, 네. 경기도의 중앙값 아파트 그럼 10억에 6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6억도 사실 안 한 되지만 15% 20% 내려온 가격이죠, 사실. 거기에 그 고점에서 내려온 가격인데다가 지난 5년 올해까지 뭐 내년 이맘때 연봉 또 오를 텐데 월급쟁이 입장에서 내년 연봉 협상은 오를 거 아니에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은데. 네. 자 그러면 2020년 가격이거나 19년 말 가격이면 3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건데 그중에 좋은 거 없으면 한국 부동산 살 팔자가 아닌 거고 한국 부동산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미국 리츠 ETF 사면 되잖아요. 그럼 뭘 자꾸 그렇게 이게 싸네 비싸네를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은 피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내재 가치를 갖고 부동산 설명하는 건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인 거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내재 가치 가지고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피어 밸류 이 옆 동네랑 뭐 소득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연봉 올랐고 내년 연봉 오르는 게 기대되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뭘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장인가. 2021년 이럴 때는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포네 뭐 이런 데는 정고점 넘은 거 인정하고 거기 말고는 못 올랐잖아요. 대부분 그냥 폭락한 상태에서 옆에서 그냥 거래가 좀 찍히는 정도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뭘 그래 고민해요. 자기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과거 대비해서 고점에서 한 20% 빠졌고 내 소득이 2020년 대비해서 한 20% 진짜 올랐다고 생각되시면 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도 내린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 가격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소득이나 뭐 이런 거의 인상 이런 것들도 아우, 고려를 해가지고 명목 가격이 빠지는 건 이제 일본 꼴 나는 거나 중국 꼴 나는 거고 명목 가격이 빠진다라는 건 사실 자산 시장에서 이거는 호러블한 이야기잖아요. 절대 가격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급박한 경제 위기 때나 벌어지는 일인 거지. 결국 집값이라는 것이 못 올랐어요. 그럼 빠진 거잖아요. 소득 대비. 횡보하고 있는 게 사실상 빠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보면. 소득 대비해서 보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